안녕하세요. 독서와 사고 시간입니다. 화면 조금만 조정을 하겠습니다. 딱 기울어진 것 같아서. 네,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할 때는 시험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만든 거라 1강에서 7강까지의 약간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두섭이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독서 사고 하시는 분이 일단 책을 좀 읽게 돼서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수업이 2학년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근데 이제 조금 더 2학년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욕심에 1강에서 7강까지 그냥 써머리를 하고요. 그냥 넘어가고 이제 9강부터 또 열심히 달려서 느낀 점 하나 쓰는 걸로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독서의 중요성과 어, 목표에 대한 설정이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목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독서가 개인의 사고력을 높이거나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을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아니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의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서력은 어휘력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책을 많이 읽으면 표현도 좋아지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이제 막히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적시적소에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 또 이제 약간 책을 읽으면서 이거 무슨 말이지? 짜증나. 진짜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도 신경질이 나네.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또 해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잠깐의 자기 삶에 있었던 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다른 삶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뭐 이런 것 중에도 하나가 있다는 거죠. 몸을 자꾸 움직여야죠. 물론 그쵸. 몸과 마음과 정신과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삶이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도 좀 깨끗해져야 되고요. 마음도 좀 편안해야 되고요. 몸도 안 아파야겠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운동 선생님이 아니니까 운동하십시오, 여러분!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교육학원에서 저를 만나 뵀으니까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편안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좀 목표를 좀 세우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뭐 해 먹지? 오늘은 뭘 입을지?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지? 주얼리는 뭐 할지?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은. 그죠? 남자분들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읽을지, 무엇을 할지, 그런 식으로 설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게 좋고요. 또 독서도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왜 책을 읽었을 때 너무 재밌으면 또 읽어 그 다음 장 뭐지? 그 다음 장 뭐지? 그리고 또 뭐 어느 아시는 분은 만화책을 하루에 딱 잡았으면 13권까지 그냥 쫙 너무 궁금한 거야. 그 스토리가. 그죠? 음. 근데 이제는 책을 읽을 때도 좀 체력적으로도 받쳐줘야 되니까 어,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읽으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독서를 읽을 때는 학습 성과에 대한 체계성을 쌓을 수 있잖아요. 뭐 월별로 책을 읽는다든지 뭐 아니면 주제별을 하나 정한다든지 아니면 책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걸 찾아본다든지 뭐 등등등. 그래서 뭐 강사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양식 같은 거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야 뭐 이제 전문가를 배출해내져 가는 교육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공서적을 많이 읽습니다. 어, 약간 교양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손이 덜 가게 되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걸 통해서 읽으시는 것도 좋겠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독서는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자기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요. 필요 없는 또 약간 이해관계가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관계 개선은 좀 정리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게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나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낸다고 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강아지도 좋고요. 식물도 좋지만 내 마음의 양식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그리고 혼자만의 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혼자만의 있는 시간이 꼭 아니더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한다고 질문을 하면 어떨 때 여러분들은 나 너무 행복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후다닥 지나갔을 때죠.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어머 웬일이니? 그럼 뭐예요?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 어떤 상황에, 어떤 일에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나도 모르게 휙 갔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취미를 넘어서 삶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네.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저희랑 속도가 다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에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가려고 네, 공부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 후에 배움을 멈추지 않는 거, 그걸 한다고 뭐 삶의 질이 높아져? 돈을 많이 벌어? 이게 아니라 네, 아무래도 이제 어 덕이 좀 품위가 이런 그런 것들을 향상시켜야 될 나이니까 책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뭐 이러면 훨씬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극복 뭐 이런 거 물론 아프시지 않은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생활고에 시달린다 하시더라도 네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뭐 이런 것들 또 그 삶에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월화수 금까지 일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밤에 와서 책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토요일까지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속상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쉬움, 그만두고 싶지 않은 그런 아쉬움. 근데 지금 상황이 토요일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 그래서 잠깐 한 학기 쉬시라고 그랬어요. 한 학기 쉬시고 상황은 또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 학교를 딱 잘라버리면 다시는 못 들어오지만 잠깐 휴학을 하게 되면 다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휴학으로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하고 생각하는 현실하고 직면에 있는 현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직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기에 첫 번째는 공부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올 수 있어요. 만약에 공부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시간 관리, 집중력 유지,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첫 번째 시간에 이런 거 비스그림한 걸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자, 학습은 지식의 어떤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딱 듣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것보다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잘하고 싶거나 뭔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늘 자주 하셔야 돼요. 그죠? 줄넘기를 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매일, 이제 매일, 몇 개쯤, 몇 시간 맞춰서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루 했던 거와 이틀 했던 거랑 3일 했던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붓글씨, 캘리 같은 거 쓰고 계실 수라고 생각하는데 붓글씨라서 잘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은 시간을 붓글씨에 네, 쏟으셔야지만 네,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학습의 지식은 실생활에서 늘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취미처럼 늘 이때부터 이때는 뭐 해야지, 이때부터 이때는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표의 설정,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다양한 학습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다른 또 생각의 전환, 또 어떤 목표, 또 생각의 발산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독서 사고를 들어서 책을 읽으시라는 것보다도 어차피 책을 읽고 우리 기말고사 때 뭐 내셔야 돼요? 네, 느낀 점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좌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판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비판적인 사고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자들이 생각해 놓은 어떤 여러 가지 텍스트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이 책을 읽고 긍정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 네, 네, 네 말이 맞습니다. 전공서적은 그렇죠. 전공서적은 저 윗사람, 저 윗사람, 그 윗사람, 저희 윗사람이 아버지 세대면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 그 위에 또 증조 할아버지 세대, 이런 분들도 검증 가능한 거를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전공서적은 그냥 믿고 그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비판적인 사고는 어떻게 보면 그 저자가 얘기하려는 것이 과연 진짜 확실해? 맞아?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맞고 이런 식으로 맞아? 이렇게 약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지금 대중적으로 되어 있는 게 DX, 클라우드 뭐 이런 거잖아요. 핸드폰하고 뭐 컴퓨터는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인 오류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쳐도 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문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문학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했을 때 비판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약간 조금 체크업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다양한 매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활용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국가장학금 혼자 타타닥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수강 신청 따다다닥 하시고, 학교에서 뭐 하라 그러면 핸드폰으로 따다다닥 뭐 설명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나요? 누구 도움 안 받으시고? 그러면 학교에 오시는 2년 동안은 아주 잘 미디어 리터러시를 잘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강 신청 너무 어려워. 누구한테 도움 받아야 돼. 뭐 국가장학금 뭐 그렇게 복잡해? 그럼 받아들이셔야죠.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하고 인스타, 페이스북만 하신다고 되시는 게 아니라 카톡 하신다고 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미디어 속에서 거짓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정보를 식별해내는 방법을 학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옛날엔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얼굴 보고 딱 보면 우리는 다 알 것 같아. 나이가 있으시면 저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야. 왜 저래? 응? 그렇게 하시. 근데 지금 우리는 네, 보이지 않는 미디어 속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쬐까맣게 사진 놓고 찍잖아요. 저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료가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 화면을 쫙 켜버리면 킬 수 있어요. 그게. 그러면 자료가 또 안 보이잖아요. 제 얼굴 쬐까맣게 보이게 하고 목소리 들리게 하고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들을 잘 받아서 현대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진짠지 가짠지 그리고 또 어떤 도구로 어떻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것들도 판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비판적인 사고의 두 번째는 논리적 오류와 편견 같은 것들을 잘 식별해내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논증, 흑백 논리, 인신공격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돌려서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사람 매기는 경우도 있고요. 글도 그렇잖아요. 다양한 편견을 통해서 유형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약간 책을 읽으시면서 체크업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때 비판적인 사고가 소설, 시, 에세이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학 작품에서 비판적으로 약간 읽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주제나 뭐 등장 인물, 그다음에 작가의 의도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아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러신 분 있으시죠? 드라마를 딱 보는데 아유 저거는 아니야. 그다음에 또 뻔한 내용이네. 누구랑 누구랑 어떻게 될 것 같네. 이렇게 약간 성경진면처럼 이렇게 약간 축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 뭐 뭘 맞춰서가 아니라 이런 걸 파악하신다는 거죠. 네, 문학의 작품에 대해서 그 주제별로 작가의 의도를 분석 느낌으로 알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봐 결론이 그렇지. 이러신 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러시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는 그래서 문학적 의미를 도출하는 그런 연습? 네, 드라마 보고 하셔도 좋고 영화 보고 하셔도 좋고 다양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 전체적인 것들을 읽고요. 사회 맥락에서 작품의 결말, 주제, 등장인물의 행동, 또 그 글을 쓴 작가의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비판적인 사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해결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정보나 이런 거를 수집하거나 문제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면 그걸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걸로 판단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어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틀 안에서 그거를 좀 이해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를 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저희가 2장에서 비판적인 사고와 기초에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의 전략 방법이라고 해서 3강에서 독서의 전략과 방법론이라고 주제는 되어 있습니다. 이 독서의 중요성은 다양한 독서 방법론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독서의 전략이 구체적인 적용이나 독서의 질서, 독서의 습관 여기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5가지 정도 주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독서의 목적은 읽는 이유가 뭐가 있겠죠. 책을 왜 읽으세요? 아 그냥 재밌으라고. 그죠? 아 이런 얘기도 있구나. 소설책은 이래서 재미가 있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아 이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 이런 것도 있겠고요. 책을 또 하나 읽는 거는 뭐예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시는 거 왜 술술 책을 읽어 내려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이나 사회적인 참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각 목적에 맞는 독서를 하나씩 딱 잡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독서 방법으로는 속독, 정독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비판적으로 읽기, 속독은 빨리 읽는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글을 빨리 못 읽으실 수도 있는데요. 재밌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읽어져요. 정독은 뭐예요? 하나 찍으면서 읽는 거잖아요. 비판적으로 읽는 거는 맞아? 괜찮아? 저자가 생각하는 게 뭔데? 주인공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약간 따져가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면 늦게 읽으라는 건가? 그건 아니죠. 지금 막 정보가 어마무시하게 막 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 파악을 못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정보가 와봐. 그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가 와요. 그러면 저는 딱 가리고 있다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받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책을 통해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다르셔야 빨리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저는 속독이라고 막 빨리 읽는 것도 속독이지만 정보를 빠르게 딱 잡는 것도 속독이죠.
정독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씩 꼼꼼히 읽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독은 깊게 이해하고 필요한 텍스트에 적절하냐 아니냐에 따져서 이제 읽는 거죠. 생각을 좀 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비판적인 읽기라는 거는 저자가 이게 챕터별로 나눠놓은 그런 텍스트에 대한 논리가 진짠지 가짠지 신뢰성이 있는지 이렇게 약간 분석하면서 따지면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는 독서의 전략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전 지식을 활용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찾고 메모도 좀 해가면서 관련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해서 만약에 건강에 대한 책을 읽으신다고 쳐요. 나는 언제부턴가 고혈압이 있었어. 고혈압은 왜 약을 먹어야 꼭 없어지나? 나는 그런 책을 한번 읽어봐야지. 그래서 계속 읽어보셨어요. 이 책을 읽으려니까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읽어야 돼. 그리고 또 이걸 뭐 혈관에 대해서 읽어야 돼. 고혈압을 하려더니 이런 걸 했더니 그래 뭐 그 심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막 이렇게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요만큼이었는데 어떤 분야를 알고 싶다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관련된 지식들의 배경에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책을 읽었을 때가 모든 게 다다라는 것보다도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책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믿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번 읽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독서의 전략에 실습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식이나 정보 같은 거를 하잖아요. 읽은 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까먹으면 읽은 후에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고요. 전략적인 효과를 평가하고요.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탐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남한테 이야기해 준다면 나는 이렇게 설명할래. 뭐 이런 거 정도는 아웃라인으로 머리를 좀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저 정보는 모든 정보가 이렇게 비어 있는 손가락 사이라고 하면 일로 다 들어간다고 치면 다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걸르면 좋은데 모든 건 물처럼 바람처럼 공기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모든 걸 배우고 모든 정보를 습득해서 저희가 머릿속에다가 담아 놓는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저번에 본 것 같다. 저번에 저런 걸 인식한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독서 습관의 형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는 게 좋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언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정해놓고 딱딱딱 해야겠죠.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폭넓은 지식과 관점을 형성하면서 또 독서 읽지 이것까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너무너무 읽고 싶다 그러시면 또 독서의 경험을 정리하는 것도 나쁜 습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서 책을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사지 마시고 도서관을 이용해라 말씀드렸고 주제와 이런 건 상관없고 본인이 딱 읽었을 때 술술 흘러나가는 책이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꼭 뭐 에세이집이나 이렇게 뭐 소설책이나 이런 거 읽지 않으셔도 많이 뭐 건강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책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역사적인 것도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책이란 치읓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 그냥 들었어요. 학점 따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만화책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읽고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언제 또 이렇게 막 숙제를 하기 위해서 과제를 내기 위해서 책을 억지로 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이제 때가 있는 거니까 이 시간이 다 지나고 2학년 여러분들은 지금 졸업을 하신다면 이렇게 강제성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학점을 따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한 학기를 진짜 아주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달려야지 막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렇게 한번 잡으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텍스트 분석의 기본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기본 원칙은 기법을 다루는 건데요. 글 구조, 주제, 저자의 의도, 논리의 흐름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사실 잘 안 됩니다. 네, 처음부터 책을 딱 읽는 사람들이 글 구조 이게 뭐야? 서술형이야? 뭐야? 1인칭 시점을 얘기했네? 뭐야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읽었네?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냥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의도가 뭐지? 의도가 뭐지? 이런 건 좀 생각해 보시고 읽으셔야 되는 거죠. 뭘 얘기하려는 거야 도대체? 제목에도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의 흐름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방법을 텍스트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단락과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서론은 주제와 목적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서론을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 거기 주제와 이 책을 왜 썼는지를 적어놨겠네. 오호, 그러면 그거 찾아봅시다. 이러면서 읽으시는 거죠. 본론은 주장이에요.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저자가 독자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장들을 얘기를 하는데 온리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을 거라고요. 그게 정말 신뢰성이 있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뒷받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어, 얘기를 하죠. 그런 형태로 느낀 점을 쓰셔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핵심은 어떤 아이디어에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텍스트를 반복되는 개념과 키워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어떤 연결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도축하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글을 통해서 본질과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의 의도를 독자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가서 그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 또 독자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독자에게 이걸 얘기하면 독자의 반응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도 언급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스타일 어조와 스타일 분석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저자가 생각하고 표현했던 그런 표현 방식, 글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도 이해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리적인 흐름과 주요 주장의 분석을 에서는 텍스트가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조금 눈여겨 살펴보시고요. 주장하려고 했던 주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장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근거 자료를 다 이렇게 뒷받침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근거 자료에 대해서가 내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해야 하는 거죠.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하면서 어떠한 텍스트가 뭐 비판적으로 평가할 건 아니지만 독자로 하여금 이해 가능한 능력을 기르고 있다, 기르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업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4강까지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5강은 논리적인 사고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사고가 추론적인 기본적인 원칙으로 학습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대부분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런 독서를 하는 이유는 조금은 좋은 대학에서는 논술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명확하게 공부는 어떻게 보냐면 그 내신은 열심히 뭔가를 외워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짠 본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암기가 그 양이 많지만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걸 사회에 나와서 딱 써먹으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요. 이거 학원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서는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글을 읽고 빨리 파악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사고 개념이 약간 확장된 사람,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잠재력인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죠. 그리고 조금 더 뭐 의대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죠. 열심히 막 외워가지고 그 많은 양이 어떤 사람한테는 5개,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100개, 어떤 사람은 1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외워서 많이 습득돼서 무조건 트레인 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뽑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읽고 생각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어떤가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러신 분 계셨어요. 근데 공부는 약간의 주입식이에요. 그냥 뭐 흘러가듯이 생각하면서 기분에 따라서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은 내 윗세대 그 윗세대 그 윗세대가 검증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약간의 주입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논리적인 사고를 개념에 대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약간의 주입식이 없으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논리적인 사고의 개념 어떻다, 과정, 추론 방법, 논리적인 것도 물론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방법, 논리적인 사고로 독서와 글쓰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넣고 시작을 해라. 논리적인 사고라는 거는 명확성, 일관성, 타당성, 객관성 이런 거가 바탕이 돼야지만 결론을 도출했다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이론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에서는 정보를 막 수집해요.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요. 그걸 가지고 이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가설을 설정해요. 그리고 추론을 해요. 그리고 검증을 해요. 검토나 검증. 검증은 어떠한 수치를 넣어가지고 약간 숫자로 표현하는 거고요. 검타는 그냥 사람이 막 책으로 보거나 해놓은 정보들을 다시 체크해 보는 거예요. 왜 따라 달라요? 다릅니다. 인문사회, 공대,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이런 거에 따라서 검토냐 검증이냐에 따라 다른데 검토보다 검증이 훨씬 더 비율학적으로 커요. 체대나 뭐 예술대도 거의 다 이제 뭐 약간 행위 예술이나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리는 거나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검증에 어떤 통계를 넣어서 수치화 시켜서 정말 그게 맞는지 그렇게 체크업을 하게 되죠. 그래야지만 인정받습니다. 이거는 뭐 의대든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문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냈었냐,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들이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교수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논리적인 사고가 이렇게 검증이나 검토를 했어요. 그럼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추론해서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전제 질서에 있는 것들, 논리적인 연관성, 타당성 이런 것들, 건정성 이런 것들이 유지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막 얘기했는데 연역적, 귀납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연역적인 추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특정인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거예요. 뭐뭐는 뭐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귀납정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법의 잣대다가 딱 갖다 대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가 연역적인 추론으로 자기 지식이나 이런 것대로 예를 들어서 뭐 아픈 사람한테 이 사람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3개월 안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귀납적 추론은 난 내가 3개월 뒤에 죽어? 다 정리해. 천장 쳐다보고 있어. 나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러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 그럼 나는 단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볼래? 자기가 본인이 찾고 식생활 바꾸고 운동하고 맑은 공기 지방 같은 데 가서 공기 쐬우고 더 열심히 그랬더니 3년을 더 살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했던 연역적인 방법이 틀렸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지식에 따라서. 하지만 그 환자는 아니 의지와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살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런 의지로 3년은 더 살았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인 사고의 개념에서 어떤 연역적인 방법 또 군합적인 방법 뭐 확률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 그런 추론 과정에 발생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오류가 매드호피넵, 뭐 허수아비 논증 뭐 이런 걸 설명하기에는 좀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간관계 오류, 흑백 논리, 순환 논증 일반화에 대한 오류, 권위에 대한 호소 이런 건 오류가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고에 대한 증거의 기반을 사고를 기르고 논리적인 구조와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하는 것이 약간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리적인 사고로 독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자들이 논리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 쓸 때 그 명확한 구조나 일관된 그 어떤 주장을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오류를 좀 피하는데 약간 반전에 약간 이상하게 저기 약간 뭐 그래서 뭐 장르 같은 거 시나리오 쓰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장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호러야, 이건 드라마야, 뭐 이렇게. 근데 아유 결론이 뻔해. 근데 중간중간마다 뭐 재밌어. 뭐 이런 것들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이 독서는 글쓰기에서 논리적인 이제 일관성과 타당성을 약간 확보하는데 필수적일 수 있다. 글을 잘 쓰게 되면 말할 때도 그리고 내가 어떤 주장을 펼칠 때도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아니면 어디 나가서 발표할 때도 훨씬 더 일관성 있고 내가 얘기하려는 그런 주장들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강에서는 뭐를 했냐면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확장이라는 주제 하에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의 개념과 그 확장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기존에 있던 사고방식에서 이 정도 선이었다면 그 선을 좀 넘어서 조금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창출하고 기법을 탐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사고의 개념은 그 확장 방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요. 그를 학습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는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서 조금 약간 생뚱맞은 아니면 획기적인 그리고 저럴 수 있다. 야 대박. 이 정도로 놀랄 만한 어떤 그런 해결책 그런 것들을 창출하는 그런 능력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창성, 유연성, 독립적 사고 이런 것들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것들은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또는 혁신, 의사결정 이런 것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기존 아이디어를 재구성하는 그런 능력 요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나 이렇게 없는 거잖아요. 유연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는 그런 능력도 향상이 되고요. 독립적인 사고는 다른 사람의 역량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능력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확장하는 방법은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마인드맵, 음, 네, 좀 약간 비디오가 중간에 약간 끊겨서 좀 끊어졌습니다. 자, 창의적인 사고의 확장 방법에서는 브레인스토밍, 이건 몇 명에서 모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인드맵, 내가 내 생각을 지도로, 맵이 지도니까 지도를 막 그려서 어떻게 방향에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고요. 스캠퍼라고 해서 약간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 질주 이런 뜻이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스캠벌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약간 창의적인 사고를 확장한다. 블레밍 스토밍은 대화를 하면서 아이디어의 양을 가지고 약간 중시해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그런 형태라면, 마인드맵은 아이디어를 시작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캔버럴 기법은 기존의 아이디어에서 변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습 과정에서 이런 기법들을 적용을 하는데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때는 그것 또한 연습이 필요하죠.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또 받아서 내 생각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체크받는 것도 또한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습자들은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체득을 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독서와 사고 중에서 7번째 비판적인 독서 실습과 글쓰기라고 하는 건데요. 독서와 사고라서 줄여버렸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얻었던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논리적으로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방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구조를 또 이해하고 명확한 그 설득력 있게 글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독서는 지식과 어떤 정보를 습득을 먼저 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하나 꼭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글쓰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약간 쓰게 되죠. 막 일기 형태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핵심을 얘기할 때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다양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얻는 그런 정보는 논리적 글쓰기를 토대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통찰력을 개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죠. 아유, 지금 나이에 무슨 그거 읽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약간 강제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경제학 책을 통해서 경제 상황이나 그 경제 현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다양한 역사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해석하는 게 조금 달라. 그죠? 객관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조금 담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는 글의 흐름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뭐 이러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쓸 때 타이틀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 적어놓으시고 서론에는 무엇을 쓸 건지를 먼저 이렇게 메모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5번 뭐 이렇게 본론에는 무엇을 쓸 건지 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먼저 쓰시고 결론에는 전체 거를 요약한다 그랬잖아요. 요약하고 내가 다시 주장하려는 말 그리고 나서 이 책에 대한 내가 약간 남들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말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책을 보고 조금 미흡했던 점 뭐 이런 거 써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큰 아웃라인을 잡아 놓으시고 작성하시면 훨씬 더 글쓰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에 효과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조금 돕는 것도 좋겠다. 아까 서론에다가 주제를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주제도 소개하고 내가 왜 글을 쓰는지도 해야 되고 여기에 어떤 걸 집어넣으면 더 서론 부분이 조금 더 예쁠지 부각시킬지 내가 생각하고 목적을 정해놓은 거에 조금 더 임팩트가 있을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걸 적으시면 좋다고요. 메모를 미리 좀 해보세요. 그리고 본문에는 주장을 펼친다 그랬잖아요. 어떤 주장, 나는 뭐뭐다, 끝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 주장에 대해서 뭐 신뢰성 있게 검증 가능하게 많은 정보에 대한 증거나 이제 증빙 같은 것들을 증거나 어떤 그런 것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내용을 쓰는 게 좀 현명한지 또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결론에는 전체 주제를 종합한다 그랬잖아요. 서론하고 본론을 함축해서 짧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내가 주장하고 내 의견이 어떻다라는 걸 좀 쓰시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읽고 이 글을 읽는 사람한테 좋은 점 그리고 나서는 조금 미흡한 점 뭐 이런 거를 쓰는 것도 좋겠다는 거죠.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웬일이니? 그래, 그래, 그래. 이해된다. 그래.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겠어. 그래,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글을 읽을 때 이해가 쉽게 술술술술 그래서 가독성이 좋는 책을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논리적인 근거와 신뢰성도 있고 자료를 통해 주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기후변화 얘기를 했었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주장을 논리적인 근거와 IPCC 무슨 보고서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써내는 그런 보고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좀 제시할 수 있고 내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주장한 거랑 딱 맞아요.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쓰시려고 했던 부분들을 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못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안 돼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편안하게 해갖고 오셔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막학기예요. 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효과적인 표현은 논리적인 연결과 반복적인 어떤 강조를 통해서 독자가 그 책의 주제와 그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어떤 주장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책 제목과 생뚱맞는 게 나와.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다 대부분 뭐 갖고 다 초이스해요? 제목 갖고 초이스 하잖아요. 그리고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들 이름 보고 초이스 하잖아요. 대부분 책 제목 갖고 많이 초이스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독자가 생각하는 어떤 주제와 주장이 명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독서의 내용을 어떻게 조직화, 막 글을 쓰실 때 어떻게 조직화해서 예쁘게 해야지,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거기다가 약간 미니로 약간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 것도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화의 글을 논리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은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책을 어떤 걸로 읽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글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거냐, 또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뭐 예를 들어 만화책을 정말 읽으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건강 백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왜 이 책을 선정했는지 예? 서론에 그 쓰시면 되잖아요. 나는 어디가 안 좋아서 이런 거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내 친구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해서 근거 자료를 막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선정했다. 근데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하고는 뭐가 음 맞더라. 그래서 이 동영상도 나쁜 동영상은 아닌 것 같더라. 근데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난 역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서 뭐가 있을까요? 뭐 심청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청이랑 좀 다른 시각에서 현대판 심청이라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책을 읽고 난 재해석해 보려 한다. 뭐 이런 거또 좋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뭐 다양하게 어떤 옛날에 읽었던 책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었던 거니까 한번 다시 빌려서 다시 읽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감정이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또 다른 감정이더라.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뭐 10년 뒤에 읽었는지 2년 뒤에 2년 전에 읽었는지 뭐 이건 모르지만 지금 읽었을 때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때는 너무 긴 소설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함축되어 있는 게 있어서 조금 이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다. 뭐 하여간 등등등등 뭐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올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추석도 계속 덥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겨울에도 되게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기후 변화에 초점을 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정보를
로 인해서 내가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과정이라면 서론에 대해서는 이런 걸 쫙 쓰고 막 게시 의문문을 던지는 거죠. 더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몇 도까지 안 더우셨습니까? 휴가는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휴가가 없었을 겁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거의 휴가인데 그때는 뭐 선선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저희는 그걸 겪었기 때문에 아 맞아 맞아 그랬어 글쎄 말이야 8월 달도 너무 더웠어 9월 초인데도 그냥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야 되는 아니야 가을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너무 더웠어요. 이게 서로 겪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이 읽었을 때 책이 이해 가능하며 좀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가 7강까지입니다. 그리고 8강에 이렇게 서머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뭘 해와보세요 라고 하려고 했었죠. 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반적으로 세팅을 하는 거라 했었죠. 그런데 2학년이시고 편안하게 또 수업을 경청하시라는 의도해서 그냥 강의는 안 들으실 수 없거든요. 강의는 들으시고요. 중간 과제 같은 걸 안 내셔도 되니까 기말에는 조금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빨리 와야 되니까 늦게 쓰시는 분들 있으니까 자료가 저한테 빨리 와야 되니까 한 14주차까지 안 가고 13주차 때 저한테 내실 수 있도록 2주 정도 내놓고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장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하여간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수강 열심히 하시고 다른 공부도 잘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간고사에 배제가 됐으니까 다른 중간고사가 혹시 시험 보는 게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